오늘 주제는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간이 하는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마크의 부대표 김미연입니다. 큰 돌고래는 좀 먼 바다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대부분 이렇게 먼 바다를 움직이면서 사는 동물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다르게, 걔네들과는 다르게 연안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 애들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연안에서 멀게는 한 3km, 4km까지 나가지만 대부분 2km 안팎에서 생활을 하고요. 수심으로는 100m 이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연안의 도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 연안에서 차를 타고 돌고래를 찾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안에서 돌고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렇게 행동을 관찰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몇 마리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는 그룹 형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등등을 보고 있고요. 그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체식별입니다. 개체식별 같은 경우는 저희 인간이, 연구자가 돌고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고래가 태어나면 등지느러미에 상처가 있지는 않아요. 매끌매끌한 등지느러미가 있는데 돌고래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겨난 상처들로 인해서 그 상처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체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생겼던 애가 큰 상처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기린을 보시면 기린이 가지고 있는 점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계속 그 사진을 가지고 개체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청개구리도 그렇고요. 그렇게 저희가 포토 아이들을 하는데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몸에 붙어있는 점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상처잖아요. 그래서 매년 사진을 찍고 이 등지느러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록을 해야 저희가 개체식별을 할 수 있고 그 개체식별을 한 것을 가지고 누구랑 누가 친한지, 누구랑 누구랑은 안 친한지, 아니면 얘는 엄인지 얘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런 것들을 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가 개체인데요. 저희가 인간도 저의 성격 다르고 여러분의 성격 다르고 인간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돌고래들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돌고래들 중에서는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가 개체인데요. 줄이 두껍고 검으면 검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체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도 친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잘 지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싸 같은 친구도 있고 인싸 같은 친구도 있고 그 안에서는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 다른 사회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수컷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메이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짝짓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우리 이렇게 짝짓기 할 때 도와주자 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랑 비슷하게 좋아요. 근데 돌고래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빛이 금방 흡수가 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연안 같은 경우는 디브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제주도는 물속에 들어가면 손바닥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야가 굉장히 안 좋고 돌고래 같은 경우는 밤에도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소리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는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돌고래가 소리를 굉장히 빠르게 듣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소리를 내는데요. 하나는 클리금이에요. 클리금 같은 경우는 광역대 소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박수 치는 이렇게 짝짝짝 소리가 트트트트 이런 소리인데요. 들려드릴게요. 들으셨나요? 되게 짧게 지나갔는데 트트트트트트 하고 지나간 게 클리금이에요. 클리금 같은 경우는 사회성 클리금과 반향정위 클리금이 있어요. 반향정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박쥐 생각하면 박쥐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서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주변에 어떤 개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돌고래도 클리금을 사용을 해서 반영정의 클리금을 사용을 해서 주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쥐랑 조금 다른 점은 돌고래 반영정의 클리금 같은 경우는 이 안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있겠죠.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플라스틱 컨테이너 똑같이 생긴 컨테이너를 5개를 두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넣습니다. 시멘트, 뭐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돌멩이, 뭐 모래 이런 것들을 쫙 놔두고 돌고래 보고 이거를 구별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가지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이 반영정의 클리금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용을 하는 소리는 휘스름이에요. 저희가 이제 휘파람 내는 것 같은 소리인데요. 이건 좀 더 들리셨죠? 그래서 휘 하는 소리가 났는데 휘스름은 커뮤니케이션 휘슬이 있고 시그니처 휘슬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휘슬은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휘스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니처 휘슬은 저희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체마다 시그니처 휘슬이 있습니다. 컨택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그니처 휘슬 같은 경우는 개체가 내는 휘슬 중에 70%가 넘는 소리를 시그니처 휘슬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인간이랑 조금은 달라요. 밖에 나가서 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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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자기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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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컨택콜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어미랑 새끼가 있어요. 그럼 새끼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새끼가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하고 점점 밖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미와 새끼가 살짝 멀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미가 갑자기 자기 시그니처 휘슬을 계속 더 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크게 내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 엄마 여기 있어. 라는 정보를 그 새끼 개체한테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그니처 휘슬을 사용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돌고래들이 대부분 기억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모, 엄마, 뭐 나랑 같이 자란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돌고래들의 시그니처 휘슬을 다 기억을 하고 그 기억력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저희가 이제 지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냐, 얘네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인간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얘네들이 하는 뭐 에콜로케이션이나 반향 클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를 녹음을 해서 어떤 휘스름을 내는지, 뭐 어디에서 돌고래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휘스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지나가는 이 3개 똑같이 생겼죠. 시그니처 휘슬이 아닐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그니처 휘슬이나 휘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스펙트로그램으로 보게 되는데 소리를 이제 비주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휘 이렇게 조금 보게 되는데 휘스름의 정보는 이렇게 어떻게 휘스름이 생겼느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가 휘스름이 위로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어느 주파수에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김새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플렉션 포인트라 그래서 소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바뀌는 구간이 몇 개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휘스름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거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먹이를 연구를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식은 죽은 남방 큰돌고래의 위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저희는 사진으로 돌고래들이 올라와서 먹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어떤 것들을 먹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돌고래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이렇게 손이 있어서 이거를 뜯어 먹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건 한 입에 먹고요. 조금 크다 싶으면 이렇게 잡고 올라와서 패대기를 이렇게 쳐서 얘를 갈기갈기 찢어서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주도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물고기를 이 시즌에 좀 먹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먹는지 문어도 잘 먹고요. 오징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체군이 다 다른 곳에 있고 연안에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까 저희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는 먹이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먹이가 정말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샤크베이인데요. 샤크베이의 안에 암컷들과 새끼들이 사는 공간은 정말로 바다가 잔잔해요. 낮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래바닥에 정말 뭐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선 모래 속을 이렇게 뒤져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없으니까 자기 주둥이로 모래를 이렇게 뒤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여기가 상처가 계속 생기죠. 그래서 이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상처 나지 않도록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발달을 했고 이 문화 같은 경우는 샤크베이에서는 암컷에서 새끼로 새끼에서 다른 이모나 이렇게 모계로 내려가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숭어만 사는 데인데요. 여기는 숭어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컴플렉스한 문화를 발달을 했어요. 드라이브인데요. 지금 이 친구가 드라이버고 이 친구들이 월이에요. 그래서 벽을 만드는 거죠. 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황 하고 놀라면 파파파파박 하고 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성을 가지고 드라이버라는 개체가 숭어를 발견을 해서 몹니다. 엄청 몰아서 저기에서 벽을 만들어 놓은 데까지 드라이버 개체들이 물고기를 숭어를 막 몰아요. 그러면 그 모는 곳에 다른 그 벽을 막고 있는 애들이 가서 벽을 만드는 거죠. 도구를 사용을 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 사용과 문화도 있습니다. 이제 돌고래들에 대해서 보존과 공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는 고래와 바다가 되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웨일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죽으면 그 몸집 굉장히 큰 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영양분이 사용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생태계가 살아나는 고래 한 마리가 그 밑에 안에 그 바닷속 밑에 생태계 하나를 만들게 되거든요. 천천히 썩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향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빨고래예요. 그리고 이빨고래고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먹이를 사냥하게 돼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생물들은 거의 그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는데 향고래가 내려가서 그 물고기들이나 뭐 대왕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똥을 쌉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먹고 다시 올라와서 똥을 싸고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얘가 나는 순환을 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이 큰 고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바다에 있는 깊숙이 있는 물은 위로 올라오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고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거를 섞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얘가 계속 펌프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그레이션도 합니다. 이동을 해요. 먹이를 먹는 곳과 그리고 새끼를 낳고 기르는 공간이 되게 다른데 그 먼 길이를 움직이면서 이 순환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큰 고래만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느냐, 영양소가 섞어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연구를 봤을 때 작은 고래류들도 분명히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연안에서 그리고 그 개체들이 사는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래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12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되지만 굉장히 작은 개체군이에요. 다른 곳에 가면 3,000마리. 미쿠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보다 훨씬 더 작은 섬인데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남방 큰돌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개체수를 가지고 연안에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던지고 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움직이면서
연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범고래처럼 와서 이 공간을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범고래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레스가 많은 곳이었는데 되게 유명하게 상어를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갔는데 상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까고 여기 안에 있는 폐였나 간만 이렇게 딱딱딱 누가 이렇게 쿠키 커터로 이렇게 떼는 것처럼 거기만 이렇게 누가 잡아먹고 애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고래 2마리가 거기 있는 상어 개체군을 싸그리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그것처럼 되게 쉽게, 되게 빠르게 이 연안의 생태계를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애들을 저희가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은 가장 크게 진행된 사건 같은 경우는 제도리입니다. 제도리가 불법으로 잡혀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외에 다른 개체들도 알게 되면서 얘네를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순간부터 바다 남방 큰돌고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시게 되고 제도리에 대해서 알게 되시게 되고 제주도에는 남방 큰돌고래라는 돌고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도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대공원에 있던 제도리 춘삼이 382와 제주 퍼시픽 랜드에 있던 복순이 태산이가 움직였어요. 서울대공원에 있던 애들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서 훈련과 먹이를 이제 수족관에서는 이제 얼어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사냥성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를 주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가면서 제주도로 움직였고요. 복순이와 태산이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성이 떨어져서 서울대공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리와 춘삼이와 382는 2013년도에 바다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수족관에는 남방 큰돌고래는 없습니다. 지금은 큰돌고래와 벨루가 이런 동물들이 있고요. 제주도에 있었던 남방 큰돌고래는 다 제주도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금등이, 대포, 비봉이는 제주도 바다에서 다시 찾아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 제도리, 춘삼이, 382, 태산이, 복순이는 제주도 바다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태산인데요. 얼마 전에 태산이도 죽었어요. 근데 태산이가 돌아간 이후에 정말 잘 살았어요. 죽기 한 달 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바다에서 봤을 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먹이 활동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자유를 느끼면서 살다가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수족관의 삶보다는 좋았을 거예요. 야생의 바다로 돌아갔을 때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친구도 만들어보고 저 친구도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 생활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다가 제주였는데 그 삶이 정말로 완전 완벽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연간 8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솔직히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밖에 나갔을 때 바다의 쓰레기를 거의 매일 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돌고래들은 가끔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가지고 놀게 되는데 원래는 미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몸에 감았다가 여기 등지느러미에 감았다가 이렇게 감고 이거를 친구한테 이렇게 줬다가 다시 뺏어왔다가 이러면서 노는데 그 대신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거 노는 건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얘네들은 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비닐루가 이렇게 막 감겨서 내가 이거를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얘네들이 직접 이거를 떼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 이제 비닐봉투에 손잡이가 있죠. 그 손잡이 구멍으로 주둥이가 들어간 개체가 있었어요. 그럼 그 개체가 그거를 뺄 수 없으니까 계속 그 쓰레기 봉투 거기에 걸린 채로 계속 움직이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되게 많은 해양 쓰레기가 저희가 어업을 하면서 버리는 쓰레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낚싯줄이에요. 낚싯줄 같은 경우는 돌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개체 같은 경우는 낚싯줄이 꼬리와 등지느러미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팔자로 걸려 있어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개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낚싯줄 자체가 등지느러미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개체도 여기에 낚싯줄이 꼬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꼬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는지 여기 등에 좀 이상한 혹도 있었고 아주 어린 개체였는데 이 개체도 한 번 보고 못 봤어요. 이 개체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에 감겨서 저희는 낚싯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꼬리가 잘려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꼬리가 잘린 개체들은 외국에서도 수족관에서만 있고 수족관에서도 꼬리가 잘린 상태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이제 꼬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가 꼬리 없이 살 수 있을까? 아직까지 야생에서 저렇게 사는 애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살아라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계속 이거를 지켜보다 보니 양옆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수영도 잘하고 먹이도 찾아 먹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뭐 그룹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해는 다른 그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이 움직임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는 다른 그룹과 같이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직 좀 떨어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다른 개체들이랑 짝짓기도 하고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막 수영을 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몸집이 커진 것 같지는 않지만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체는 굉장히 럭키한 친구예요. 행운하죠.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애가 있는데요. 꼬리에 낚싯줄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쭉 늘어진 채로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꼬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이상하게 꼬리를 팡 치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쓰레기로 피해를 입는 애들은 대부분 어린 개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포획을 해서 데리고 오려면 어미까지 같이 데리고 와야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를 해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 낚싯줄을 좀 끊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배도 찾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찾지 못한 친구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할 때는 남방 큰 돌고래를 보고 관광을 하는 선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두 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영우가 나오면서 돌고래를 볼 수 있다, 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돌고래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들이에요. 선박에 있는 스쿠류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상처들을 입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인 거죠. 조금 더 가까웠거나 이게 머리통이었거나 아니면 몸통이었으면 이렇게 등지러미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근육이었다면 다른 스토리였겠죠. 해양 포유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혼액이에요. 혼액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타겟을 하는 그 어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멸치, 뭐 고등어 이런 물고기들이 되겠죠. 근데 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던진 그물에 그 물고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잡혀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저희가 혼액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고래나 상갱이나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그리고 뭐 바다거북같이 해양 포유들이 잡히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태안에서 3개월 동안 모은 사체예요. 태안의 한 공간에서 혼액이 되는 애들입니다. 한 300마리 정도 되는 애들이고요. 이 개체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격을 먹었던 게 한 90% 넘게가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새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개체군이 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새끼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활동들이 제주도 바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제주도 바다에 있는 해양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줬을 때 그 바다가 정말 건강한가라는 고민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아직 제주도는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양 포유류, 남방 큰돌고래뿐만이 아니라 바다거북부터 그 안에 있는 해조류들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제주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바다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